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과거 빅4에게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던 아스톤 빌라의 황금기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암흑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아스톤 빌라의 마틴 오닐 감독의 이야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지난 2006년 짠돌이 더그 앨리스 구단주 체제에서 중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며 한동안 침체기를 겪던 아스톤 빌라는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단을 미국의 스포츠 재벌 랜디 러너에게 6,600만 파운드에 매각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재정을 등에 업은 아스톤 빌라는 새 구단주의 주도 속에서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랜디 러너 구단주는 부임하자마자 아스톤 빌라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내며 클럽 근처의 역사적인 호텔들을 보수하고 클럽 레전드라고 불리는 인물들의 동상들도 세우며 구단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셀틱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마틴 오닐 감독을 아스톤 빌라의 새 사령탑으로 불러들여 상위권 도약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는데요. 당시 마틴 오닐은 셀틱을 맡은 후 현 유로파 리그인 UEFA컵 대회에서 셀틱을 준우승으로 이끌면서 주목을 받고 있던 인물로 한때 퍼거슨의 후임으로도 거론될 정도로 한참 주가를 높이던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건강 간호를 이유로 셀틱의 감독직에서 사임한 뒤 약 1년의 공백기를 가지던 상황이었죠. 휴식기를 가지고 있던 그에게 랜디 러너 구단주가 전폭적인 지원 및 선수 영입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엄청난 조건을 걸고 모셔오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여담으로 랜디 러너 구단주가 맨유 퍼거슨 감독의 광팬이라는 점도 퍼기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그를 영입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도 존재했는데요. 이렇듯 랜디 러너 구단주가 지난 구단주와 완전히 상반되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자 팬들은 당연히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마틴 오닐은 막대한 지원 속에서 셀틱 시절 제자였던 스틸리안 페트로프와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신성 애슐리 영, 용 카레브, 션 말로니까지 데려오며 전력 보강에 힘썼습니다. 애슐리 영의 경우 유망주지만 아스톤 빌라가 클럽 레코드 금액을 들여 영입한 선수로 당시 선수비 후역습을 구사하던 와포드에서 윙과 세컨톱을 소화하며 팀을 이끄는 소년가장 역할을 하던 기대주였습니다. 마틴 오닐 역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에 그의 전술에 정말 부합한 좋은 영입이란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 아스톤 빌라는 새롭게 단장한 첫 시즌을 지난 시즌보다 5위 상승한 10위라는 생각보다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고 2007년에 추가 보강에 더해 애슐리 영, 용 카레브, 아그볼라우로 이뤄진 삼각편대가 완전히 마틴 오닐의 전술에 녹아드는 데 성공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빠른 속도와 엄청난 스위칭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무려 33골이나 합작했는데요. 특히 애슐리 영은 리그 37경기 8골 14도움이라는 엄청난 공포를 기록, 파브리가스에 이은 도움 2위의 이름을 올리며 단숨에 리그 최정상급 윙어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이들의 대화력에 힘입어 아스톤 빌라는 두 번째 시즌 리그 6위라는 호성적을 기록한 것은 물론 UEFA컵 진출에 성공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당연히 08-09 시즌을 앞두고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삼게 되고 공격적인 리빌딩을 통해 그동안 선수층이 얇다는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며 짜임새 있는 스쿼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자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소속의 공격수들이 전반적인 골 가뭄을 겪으면서 이를 틈타 아그볼라우가 전반기 득점왕 싸움에 가세하며 아스톤 빌라의 약진을 이끌었고 애슐리 영 역시 전반기에 이달의 선수를 2번이나 수상할 정도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폼이 좋지 않았던 수비진은 아스톤 빌라의 아킬레스건이란 평가를 받았으나 골키퍼 프리델이 브록에 가까운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집중력과 순발력을 보여주어 적은 실점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반기를 10승 5무 4패라는 좋은 성적으로 마치게 되지만 지난 시즌과 같이 주전 멤버들의 컨디션 저하로 후반기에 고꾸라지기 시작하며 후반기에 13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한동안 5위를 유지하며 나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으나 결과적으로 에버튼에게 따라잡히며 지난 시즌에 이은 리그 6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주전 멤버들의 체력 안배만 해줬더라면 지금의 성적보다 더 나았을 것이라며 두터운 스쿼드를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로테이션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마틴 오닐 감독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스스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걷어찬 것과 다름없다는 혹평까지 나올 정도였죠. 따라서 2009년 절치부심한 마틴 오닐 감독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주장 가레스 베리의 맨시티 이적과 주축 수비수 라우르센의 은퇴, 젠 나이트의 볼턴 이적 등 핵심 전력들을 떠나보냈지만 대신 맨시티의 주장 리차드 던을 시작으로 슈터트 다우닝 등 약점으로 지적되던 포지션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쿼드 뎁스를 더욱 강화하며 빅4 진입에 재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아스톤 빌라는 각국의 축구 명문팀들이 대거 출전한 피스컵에서 유벤투스를 꺾고 우승을 거두며 좋은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시즌 초반에는 기대에 걸맞게 리버풀, 첼시, 맨유와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어 향상된 전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임스 미너의 포텐이 완전히 터지면서 그가 가레스 베일의 공백을 메워준 것이 팀이 선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아스톤 빌라는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암흑기에 돌입한 리버풀의 몰락을 틈타 전반기를 4위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접어들어 다시 한번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냈는데요. 마틴 오닐 감독이 또 주전 멤버들만 풀 가동하면서 결국 주전 멤버들이 컨디션 저하 문제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대 후반 전술변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유독 후반전에 실점을 내주어 무승부 혹은 역전을 당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하위권 팀들을 확실히 잡아내지 못하면서 상위권 밖으로 벗어나 다시 한번 6위로 시즌을 마감하고 말았죠. 이때부터 구단주와 마틴 오닐 감독 간의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랜디 러너 구단주는 부임 후 이적 시장에서만 약 2,650억 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들인 것을 포함해 자신의 재산 중 무려 3분의 1을 아스톤 빌라 구단에 투자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상위권 도약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마틴 오닐 감독은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과도한 선수 영입으로 인해 주급체계 질서 붕괴까지 초래하며 아스톤 빌라에게 재정 위기가 찾아오게끔 만들었습니다. 랜디 러너 구단주가 이전에 마틴 오닐을 데려오면서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오히려 구단 재정이 위험해질 때까지 방관한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는데요. 결국 더 이상 이적 자금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면서 구단주는 10-11 시즌을 앞두고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을 만들겠다는 목표 대신 긴축 재정 및 유소년 육성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러자 마틴 오닐 감독은 소극적인 투자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시즌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사임을 발표하는 데 이르게 되죠. 당연히 아스톤 빌라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마틴 오닐의 후임으로 온 감독들은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해 대부분 값싼 하부리그 선수들을 위주로 영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듯 전력이 급감소한 빌라는 매 시즌 강등권 탈출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구단주는 계속해서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거듭된 부진 끝에 아스톤 빌라는 결국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스톤 빌라는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액 주급자들을 처분하여 주급 체계 질서를 잡아가는데 굉장한 시간을 소요했으며 2부 리그에서도 부침을 겪기도 했죠. 당연히 암흑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마틴 오닐 감독에게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정된 주전 라인업과 성적 향상이 주력하여 유망주 육성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게다가 선 굵은 구시대적인 축구를 구사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훗날 빌라의 주축 수비수였던 라우르센이 마틴 오닐이 로테이션을 거의 안 돌려서 선수들이 화가 났다 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였습니다. 먼저 마틴 오닐은 4년간 수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이들 중 애슐리 영과 제임스 밀너, 페트로프, 다우닝, 프리델, 케아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재활약을 펼치지 못했으며 몇몇 선수들을 영입해놓고 쓰질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선수 영입을 대개 영연방을 중심으로 할 정도로 좁은 스카우팅 풀을 보여주었으며 늘 일정한 플레이 스타일을 지닌 선수들을 영입하다 보니 전술적인 다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듯 마틴 오닐은 선수비 후역수비란 고정된 전술을 고집했는데 문제는 깊은 수비 라인의 선수비 후역수비였으며 공격을 2-3명의 공격수들의 빠른 역습에 의존하는 주로 하위권 팀들이 하는 축구를 구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격을 주도하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전술이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는 하위권 팀과의 맞대결에서도 고전하거나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틴 오닐 감독은 항상 고정된 멤버들만 기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망주 육성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는데요. 보통 당장 성적을 내야 하는 감독들이라고 하더라도 유스 선수들을 로테이션으로 출전시켜 경험을 쌓게 해주길 마련이지만 그는 재능 있는 유스 선수들을 등한시했고 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잉글랜드 수비 유망주였던 게리 케일과 크레이크 가드너, 스티븐 데이비스 등 몇몇 선수들이 마틴 오닐 체제에서 불만을 느끼고 팀을 떠나거나 방출되고 말았죠. 이들은 훗날 이적한 각 팀에서 핵심 선수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듯 마틴 오닐의 반복된 영입 실패와 잉여 자원들에게 지출된 주급으로 인해 아스톤 빌라의 재정 안정성이 떨어져 가면서 결국 재정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었는데요. 한동안 아스톤 빌라의 총 주급액이 웬만한 챔피언스리그 출전팀들보다 훨씬 많이 지출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후 마틴 오닐 감독은 사임을 발표한 뒤 1년간의 휴식기를 거쳐 썬덜랜드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아스톤 빌라 시절과 같이 후반기에 무너지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결국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서야 이전의 위용을 되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몰락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선수들을 마구잡이로 영입한 감독과 축구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구단주의 합작품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